지하인 니체 제4장 탈주함으로써 도래하는 것. 즐거움과 자유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즐거움과 예속 사이에도 모순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인도 노예도 모순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다. 다만 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세계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성공한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가 느끼는 환희를 자유인은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느낀다. 그들은 마주보면서도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두 개의 길, 즐거움은 어디에도 있다. 당신은 어디서 환희를 느끼고 어디서 비참함을 느끼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1. 이상한 근대인, 낯선 그리스인.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서광 제3권은 근대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담고 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담고 있다. 니체가 보기에 근대인들은 거짓과 허영에 차 있지만 두려움에 떠는 소심한 존재이다. 또한 매우 빨리 굴러가는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달아 없어지는 인간형이기도 하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인간이 갖는 특징을 근대인에게는 매우 낯선 그리스적인 것과의 대비 속에서 포착하고 있다. 헛된 맹세. 처음 몇 편의 아포리즘은 근대인의 거짓 맹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맹세가 갖는 거짓이라는 성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했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맹세한 말이 행동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간섭과 관련해 자신의 훌륭한 통찰에 반해 행동하기도 하고 정신적 자유는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실행에서는 관습에 굴복하기도 한다. 스스로 관습에서 이탈하는 의견을 가졌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점잖게 행동하고 친절을 다한다.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이 아니라 그가 그냥 골라 잡은 의견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면서도 무신론자이고 어떤 사람은 민족들 간의 증오를 극렬히 비난하면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근대인이 행하는 맹세에는 수행적 구속성이 없으므로 심지어 신을 증인으로 내세워도 맹세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성경에서 경고한 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건 어쩌면 근대인에게 적절한 경고인지도 모르겠다. 맹세를 보증할 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결혼을 서약하는 의례를 그저 관습으로 행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대인의 맹세는 고대 그리스인이 제우스나 아폴론 신을 증인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맹세와는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다는 세 개의 격언은 한결같이 고대인들이 말과 행동에서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준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돌에 새겨진 세 격언의 간략한 의미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81년에서 1982년을 참조했다. 그 세 개의 격언이라는 다음과 같다. 잘 들어보세요. 도를 넘지 마라. 너무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하죠. 맹세하는 것과 화를 잇는 것은 가깝다. 쌍가로 지불하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라. 이 격언들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는 신에 대한 무림이나 신 앞의 맹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대인들에게 강하다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들은 신 앞에서 그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하는 말이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말한 강자, 즉 주권적 개인에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말을 헛되이 주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책임질 만큼 강하다. 강자의 말과 약자의 말의 가장 큰 차이는 진실함에 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는 뜻이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닌 말, 자신이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근대의 냉소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고대 견유주의와 대비했던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우리는 계몽되었고 우리는 무감각해졌다고 했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의 삶과 삶은 분리되었기에 쌍가로 그리고 그 분리가 가속화될수록 삶의 확장은 삶을 더 흥분시키지 않는다. 냉소주의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암과 삶, 말과 행동이 분리된 근대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그리스인은 그래서 근대인은 비판할 때는 물론이고 거짓을 말할 때조차 그렇게 위험한 존재들이 못 된다. 그것은 그저 그것은 그저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쌍가루 읽고 넘기겠습니다. 근대 지식의 냉소성에 대해서는 같은 저자의 냉소주의 이성 비판도 참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의 이면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약속하는 것이다. 앞서 니체는 결혼에 대해 정열의 본질을 거슬러서 정열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열을 지속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는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약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창출해낸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결혼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에 빠뜨린 정열의 본질에 반하는 맹세이다. 정열이란 애초에 확 타오르다 그냥 꺼져버리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도 맹세를 쉽게 한다. 그러고는 대개 공주와 왕자의 동화가 그렇듯 결혼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만다. 아마도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인류한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개인들은 낭비낸다. 우연한 결혼은 인간의 이성의 위대한 진보를 불가능하게 한다. 불임인 사랑으로서, 사랑의 종결로서 결혼에 대한 비판은 언젠가 니체가 바그너의 방랑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작품을 맹비난했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자가 숭배하며 안주시키는 영원한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단지 영원하기를 멈추었을 따름입니다. 맹세의 말을 쉽게 던져서는 안 된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결단을 내리거나 자신을 현재 유지하는 교제의 성격을 극심한 변덕 때문에 단번에 확정해서는 안 된다. 만남과 결혼이 자신들의 위대한 미래를 낳을 수 있을 때만 그것을 시도하겠다는 의지와 용기 속에서만 그들의 아이는 희생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만 인간은 결혼을 통해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잡식성 동물. 근대인들이 떠버리는 말들을 벗겨내고 나면 그들의 몸뚱이는 보잘것없다. 애초에 그의 말은 그의 살과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근대 교양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나 웃지 않을 수 없었으니 지금까지 그토록 알록달록한 점박이를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발이 떨리고 가슴까지 두근거렸지만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이곳이야말로 온갖 물감통의 본바닥이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의 기호로 가득 쓰이고 그것들을 새로운 기호로 덧칠한 채 이렇게 너희는 기호를 해독해내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잘도 숨겨왔다. 너희가 쓰고 있는 베일을 뚫고 온갖 시대와 민족이 다채롭게 내다보고 있구나. 온갖 습속과 신앙이 너희 자태 속에서 다채롭게 짓거려대고 있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베일과 덧옷, 분칠과 거동을 벗어 버린다면 남는 것이란 겨우 새들이나 놀라게 할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진저, 일찍이, 핏기, 가신 너희의 알몸에 기겁을 하고 놀란 새다. 근대인의 말과 지식은 근대인의 능력을 표현한다기보다 무능력을 위장하고 감추는 덮개의 역할을 한다. 사실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 역시 팽창되고 거대하고 신경질적인 것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뭔가를 부풀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숭고한 것을 표현했고 자신에 대해서도 단순한 관념을 가졌다. 근대인들의 영혼이 그 방대한 지식만큼이나 미로처럼 복잡하다면
그리스인들의 영혼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됐다. 오히려 근대인들이 먹어치우고 갖다 붙인 온갖 지식은 그들이 얼마나 취향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근대인은 많은 것을, 아니 거의 모든 것을 소화할 줄 안다. 이것이 근대 야심의 근대적 형태다. 그러나 이런 잡식성은 취향이라는 말, 더욱이 고상하고 세련된 취향이라는 말과는 정반대편에 위치한다. 아주 개벽스럽고 고집스러운 취향을 지녔던 과거와 더 고상한 취향을 갖게 될 미래 사이에서 근대 인간은 너무 어중간하게 살고 있다. 소심한 살쾡이. 니체는 우리 세기는 위험성을 부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스인들이 삶에서 커다란 위험과 전복을 가까이에 두고 숙고와 인식에서 일종의 안도감과 최종의 피난처를 찾는 것과 달리 근대인들은 그리스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한 상태에서 살면서 위험을 숙고와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온갖 위험한 것을 공상할 수 있지만 행동이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대나 중세적 인간들이 점성술만으로도 미래를 확신하고 대담한 모험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반면 훨씬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대인들은 그만큼 커진 불안과 해이 때문에 대담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 근대의 다양한 감정, 타인에 대한 동정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허영이나 과장의 배후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근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타인을 필사적으로 주시하는 것도 공포심 때문이 아닐까. 공포심의 전제적인 지배에 의해 최고의 윤리법칙에 정해지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무시하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경과 외로움을 산캥이처럼 주시하라는 명령을 전혀 모순으로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된다. 공포심이 지배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감을 목표로 하는 행위들만 이 선한 행위로 평가된다. 안정과 향락, 휴양에 대한 욕구가 근대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을 근대 사회가 얼마나 위험을 두려워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코땡땡 사기 때, 그 시국 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이 근대인들의 연장선상에 이 지금 현대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근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을 끌어들였죠. 니체가 지금. 이와 대비되는 것이 그리스인이다.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절도라는 아폴론적 덕목에 매혹되고 절도, 냉정한 용기, 공정함, 합리성 등을 소크라테스적 덕목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그들에게 그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민족이 지칠 줄 모르고 설교하는 덕목이란 대개의 경우 그들의 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대인들이 갖는 고통의 감정, 특히 동정을 불러오는 것들을 경멸했다. 절대로 비인간적인 철학자가 아니었던 플라톤조차 비극의 무대를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은 왜 비극을 무대에 올렸던가? 그리스인에게 비극의 의미는 근대인의 상상과는 아주 다르다. 근본적으로 호전적 기질을 가졌던 아이킬로스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좀처럼 감동하지 않았다. 니체에 따르면 그들은 비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냉혹함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드물게 주어지는 가장 쓴 고통의 약속이 혼합된 일종의 전사를 위한 음료수였다. 그들은 비극의 어느 순간에 악마적 힘에 휩싸이고 종교적 전율에 흥분했다. 그들은 그렇게 망하의 순간을 경험했다.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는 아폴론적 가르침을 옆에 두고서 욕한데 비극은 공포에 의해서든 연민에 의해서든 쉽게 정복되지 않지만 때때로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도치, 바람에 열려있듯 연민의 감정들에 열려있는 나약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각주 읽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병적인 격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가상이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도 또 기만시키지도 않게 하려면 꿈의 환상이 넘어서는
안 될 저 부드러운 경계선이 또한 아폴론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된다. 아폴론적 문화의 형상, 의식은 척도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니체는 플라톤이 비극 무대에 필록테테스에 대해 말한 것을 상기해 보라고 했지만 플라톤이 필록테테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텍스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플라톤이 정체에서 호메로스와 비극 시인들을 언급한 부분은 니체의 말과 내용상 잘 부합한다. 정체라는 저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체는 우리가 알기로 흔히 듣기로 국가라고 하죠. 국가라는 작품, 이거를 정체라는 작품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그 정체가 사투리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사투리일까요? 여기서 플라톤은 비극 시인이 슬픈 영웅의 모습을 그려내면 우리가 그것을 모방해 동정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침착하게 슬픔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내가 남들을 불운을 보며 불쌍함을 느끼는 부분을 키우게 되면 정작 내 자신이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땔감처럼 연소되고 동전처럼 닳아 없어지는 사람들. 니체에게 근대 문화는 또한 상인 문화이기도 하다. 상인은 가치 평가자이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필요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모든 것에 대해 그것들의 가치를 직접 확정하려는 것은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인들의 가치 평가는 자신들이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요구하는 일에 지나지 않기에 사실은 매우 왜소한 것이다. 니체는 상인 문화에 대해 말하는 175절 직전에 동정을 다시 한번 비판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제목을 상업사회의 도덕적 유행이라고 달았다. 동정이 냉혹한 상업사회의 도덕이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아폴론적 절제는 인식자들에게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서 주어졌다. 본래 이 말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세 개의 격언 중 하나였다. 아까 뭐였죠? 세 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거랑 너 자신을 알라. 또 하나 뭐였죠? 네. 마지막으로 맹세하는 것과 화를 입는 것은 가깝다. 그런 거였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인에 비유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분석적이죠. 분석적인 게 참 좋습니다. 상인의 거래란 살 1파운드도 포기하지 않고 떼어낼 만큼 베니스의 상인 냉정한 것이지 않던가. 하지만 따지고 보면 동정과 상인 사이에는 분명 상응성이 있다. 동정과 상인의 태도에서는 모두 타인을 끊임없이 주시하는 살쾡이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근대인의 교양을 일종의 잡식에 비유했는데 근대의 상인 문화는 이것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즉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상인의 정신은 쉬양없이 긁어 모은 지식으로서 교양과 닮았다. 이들은 모두 잡식성을 갖고 있다. 앞서 171절 근대인의 잡식성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해설하면서 나는 그것이 근대의 교양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다. 근대인들이 자신의 왜소함을 감추기 위해 온갖 지식을 동원해 치장하는 것에 대한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 203절 나쁜 식사법에 대한 반대에서 니체는 다양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부유한 계급이 엄청나게 차려진 식탁은 언뜻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 드러난 힘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다. 쌍가로 정작 자신은 지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돈 뒤에 숨는 것이다. 돈이 힘이고 명성이고 존엄이고 우위이며 영향력이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니체는 여기서 타인에게 직접 달려와 도울 경우와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 타인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타인이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 어느 쪽이 타인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음식들, 우리가 차려내는 것들은
돈의 대리자들, 돈의 표상들일 뿐이다. 돈의 힘은 엄청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땔감이 되기를 자처한다. 과도한 초조함 때문에 자기 죽음을 예정한 신탁을 제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었던 아크리시오스처럼 사람들은 여기서 과도한 초조함으로 범죄자가 된다. 정말 초조함은 죄악이다.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는 부정한 저울을 쓰고 누군가는 고액의 보험을 든 후에 자기 집을 방화를 하고 누군가는 위조와 화폐 제조에 참여한다. 상류사회 4분의 3은 합법적 사기에 몰두하고 주식거래, 투기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 무엇이 이들을 부추기는가? 궁핍하지 않은 이들까지 시달리는 이 초조함, 그들이 돈이 쌓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초조함과 축적된 돈에 대한 끔찍한 욕망과의 애정 때문에 내쫓기는 것이다. 힘에 대한 감정, 힘에 대한 열망을 고대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수단이 변화했다. 여전히 동일한 화산이 불타오른다. 초조함과 과도한 애정이 자신의 희생물을 요구한다. 과거의 신을 위해 한 일을 사람들은 이제 돈을 위해 산다. 그들은 돈을 위해 기꺼이 희생물이 되고자 한다. 돈이라는 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바친다. 그런 거네요. 정리하면. 근대인에게는 항상 시간이 없다. 현재 유럽인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반어적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그들의 일로 너무 바빠서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근대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사건에 쫓겨다닌다. 자신의 익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근대인의 문제이다. 근대의 젊은이들은 인격도 재능도 근면함도 갖추었지만 오직 하나, 스스로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어진 방향에 길들여졌다. 그들은 이용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박탈당했고 매일 사용되어 닮아지는 것이 되도록 교육받았으며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잠시 쉬는 것이 휴가의 이름으로 허용되었지만 어떻든 이 시스템에서는 바퀴가 되어 돌지 않으면 바퀴에 깔려 죽게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연고를 찾고 추천을 받고 철저히 수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스스로를 그다지 책임을 느끼지 않고는 남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자연의 싸구려 도자기로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널려있다. 나를 가져가라. 거리낌 없이. 한마디로 근대인들의 세계는 과도한 노동의 세계이며 그렇게 해서 달아 없어지는 세계이다.